준비를 너무. 아, 네, 1시간 정도 준비했습니다. 1시간. 굿, 굿.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네. 큰일이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해 볼 사람은 마크 맨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신경과학자입니다. 어, 연구 맥락으로는 뭐 신경 가독성, 뭐 노화와대, 인지 기능, 뭐 진화 신경과학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로는 간헐적 단식, 뭐 운동과 신경 성장, 언어와 패턴 인식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세 번째 언어와 패턴 인식이라는 내용이고요. 보내지만 이 사람이 쓴 책으로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군대에서 처음 읽어봤는데, 되게 뭔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필독서였어요? 뭐 옛날에? 아니요, 그냥 도서관에 책 꽂혀 있길래 제가 어, 뽑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야, 신기하구만. 아무튼. 책을,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의 주제 중에 하나가 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나? 라는 내용인데 잠시만요. 말을 좀 해봐. 네. 그 내용을 보자면 세 가지 그냥 요약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지만 동시에 급심한 경제와 압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유교적 수치 문화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결합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감정 표현과 도움 요청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나 한국 사회의 특유의 그 회복력이 앞으로의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 네, 본론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 맨스는 이제 뇌는 패턴 인식 기계이고 언어는 가장 정교한 패턴 시스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는 인간의 뇌가 가진 뛰어난 그 처리 패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을 했고 언어가 잠시만요. 음, 그 직접적인 경험이나 다른 개체와의 소통으로부터 암호화하기 위해 여러 패턴을 사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실제와 허구의 것들을 나타내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용을 살펴보면 언어를 인간의 뇌가 가진 뛰어난 패턴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했는데 패턴 처리에서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구조, 규칙성, 예측 가능성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패턴 인식을 가장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패턴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각적인 패턴, 두 번째는 청각적인 패턴, 세 번째는 행동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일용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언어는 가장 복잡한 패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총 네 가지 패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문 패턴, 두 번째가 구문 패턴, 세 번째가 형태 패턴, 네 번째가 의미 패턴입니다. 의문 패턴에서는 자음, 모음 결합 구칙으로 한국어는 자음, 모음, 자음, 영어는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다 섞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문 패턴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세 번째는 형태 패턴으로 먹다라는 기본형에서 먹었다라는 과거형, 먹겠다라는 미래형, 그리고 먹이다라는 사동형으로 보여줄 수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미 패턴은 은유 패턴으로 시간은 돈이다. 환유, 백악관이 발표했다라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에서는
언어는 암호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턴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암호화라는 것은 정보를 특정 코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호화는 코드를 다시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경험의 암호템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음, 첫 번째가 경험, 복잡하고 풍부하고 다감각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된 것을 저장하고 전달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화, 다시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는 실제와 이제 허구한 것들을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의 창조적 기능에서 실제의 기능으로 예를 들면 이사관은 빨갛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실제의 개념과 유니콘이 숲을 달린다. 만약 내가 새라면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렸다와 같은 이제 허구의 개념을 언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상상을 어,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상상의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설을 세워서 어, 중력이 없다면 뭐 과학적인 이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으로 미래의 나는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 자유, 정의, 사랑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언어 장애 첫 번째는 실어증입니다. 실어증은 특정 패턴 인식의 손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법 패턴이 있지만 의미 패턴이 손상된 것입니다. 설명을 살펴보면 뇌의 능력을 부분적 또는 전부 상실한 것으로 치매나 우울해서 혼동하기 쉽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실어증입니다. 그리고 난독증은 음, 글자 패턴 인식이 어렵고 구어 패턴은 정상인데 어, 생후 60개월 넘은 아이가 그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한국어를 모국어를 읽을 수 없는 상태를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의 두 가지 방식은 전통적인 방법과 패턴 기반의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단순 이제 단어 암기나 문법 규칙 암기가 있고 패턴 기반의 방법으로는 패턴 노출, 암묵적 학습으로 더 효과적으로 교육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이제 이 AI, GPT가 패턴 인식기로서 패턴을 추출하고 언어 학습을 훨씬 더 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어는 가장 정교한 패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학자의 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정리 잘했네. 열심히 했네. 이해가 한 번에 팍 되는데요? 네. 네. 이거 지금 내용을 보고 그 프레임워크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 프레임워크 개념하고는 연관해 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은 안 해봤냐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정리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야. 음, 패턴이 언어에서의 패턴이 네, 프레임워크라고. 음, 이제 작은 프레임워크라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백 프레임워크 잡자 하는 그 책 거기서의 얘기는 빅 커다란 프레임워크라서 어떤 문제를 전체를 이렇게 그 조망하는 음, 그런 큰 틀을 갖다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 근데 그런 큰 프레임워크도 사실은 이런 작은 프레임워크들이 모여서 큰 프레임워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뭐 문법 예를 들어서 서양 문법에서는 주어 목적어 뭔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에, 패턴이 있잖아. 그 문법 그 문장의 형식 그게 패턴이잖아. 그걸 벗어나면 사람들이 잘 말을 못 알아듣거든. 그렇죠. 그 말하는 순서거든. 그게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 그게 패턴 저기 패턴이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언어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조그만 프레임워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의 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지. 이게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사고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등지능을 갖게 된 게 이 언어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책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 다른 동물들은 그냥 어떤 감각 인상을 기억했다가 똑같은 인상이 들어오면 그게 그 이전의 기억으로 내 그 생존이나 생식에 번식에 이렇게 유리한 거는 반복을 하고 불리한 거는 피하고 이게 다거든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그 없던 패턴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이제 여기 허구라고 그랬는데 픽션도 만들어내고 뭐 유발 하라리는 그걸 뒷담 하라리고 여기서는 무슨 뭐라 그랬지 여기서는 노는 거? 뭐 그 수다 수다라고 여긴 그랬잖아요. 음, 그게 남의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실제는 없는데 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이지도 그 뭐야 그 소문 같은 거 듣고 막 다른 사람을 헐뜯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하는 것들이 사실 실제가 아니거든. 그 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그 살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못 한다고. 되게 언어가 패턴이다. 언어가 패턴이고, 그렇죠. 당연히 서로 패턴이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창발적으로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수박을 울었다, 어떨 때는 박수라고 불렀다, 어떨 때는 뭐라고 불렀다, 막 계속 만들어내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고 서로 그 패턴이, 그거인 것처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언어가. 그렇게 약속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교수님, 근데 그 혼자 있으면 패턴이 필요 없잖아. 혼자 있을 동물도 때는 뭐 패턴 없이도 사고는 할 수 있지. 예, 그쵸. 혼잣말을 그런, 한다든가 하는 것들. 예. 이 패턴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회적 동물, 약속이지 사회적 약속.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그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 난 언어를 너무 좀 기계적으로 봤나? 그 처음 음, 외국어 배우면 그러니까 패턴이 다른 외국어를 배우면 되게 혼란하지. 혼란스럽지. 그쵸. 그러니까 영어 문법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뭐야 단어를 만드는 규칙도 다르잖아. 아까 뭐 의문론 무슨 형태론 이런 데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본어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아 가지고 음, 빨리 배우는데 그 대신 어 뭐랄까 어휘 때문에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지. 말 순서는 그냥 단어만 알면 우리가 하는 말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본어는 되거든. 근데 영어는 그게 안 통하는 거지. 음, 단어를 규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문법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서 이게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거,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건데 서로 여러 사람들하고 그 한국에서 미국말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 두 말을 다 잘하는 사람은
뇌가 특이하게 이렇게 네. 변형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말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그 패턴을 어떻게, 저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패턴을 익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네요. 결국 언어가 그런 거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해도 막 10년 가까이 해도 영어를 못 하는데 네. 그렇죠. 그 미국 가서 한 1년 살고 오면 네, 그렇죠.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영어를 잘한다고. 네, 그 얘기가 이제 중국 가도 그렇고 이집트 가도 그렇고 다 거기 현장에서 느껴가면서 배워야 되는 게 언어라는 이 생각이 드네요. 그 네. 다음에는 누 우성이가 준비했나? 몇 네, 번이죠? 준비했습니다. 아, 공유? 공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제가 경남님한테 전해드렸던 게 그 작가 두 개를 선정해서 네, 발표를 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하셔서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아, 하긴 했는데 네. 아니, 일단 그냥 야, 읽고 이거 얘기하는 거였는데. 네. 창의적 모델링 공간 로고를 보니까 되게 반갑네 나는. 그래서 준비한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작가는 마이클 코발리스와 그다음에 마이클 토마셀로 그리고 하네스 라코치인데 그 언어의 진화와 문화적 누적이라는 테마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작가가 내비친 그 핵심 이론과 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시사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해당 두 이론이 어떻게 연결지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이클 코발리스인데요. 인지 심리학자이자 동시에 뇌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핵심 저서로는 이제 From and to Mouse, The Origins of Language라는 책이 있고, 인간의 마음과 그다음에 언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한 학자라고 합니다. 인간과 그리고 동물 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동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 코발리스의 핵심 이론으로는 내적 상태 소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발리스는 언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서로의 내적 상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물의 소통과 이제 인간의 소통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데, 그 동물은 이제 본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 그러니까 앞에 포식자가 놓여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먹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소통만 이제 국한이 된다면은 인간의 언어를 통한 소통은 지금 여기에 없어도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동시에 이제 과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생존에 유리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이제 인간은 이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즉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이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제 진화를 해왔고, 개인의 경험 한계를 이제 집단 전체로 확장을 해서 그 지혜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형식의 이제 기억 공유가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이제 스토리텔링 하듯이, 나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위험했고, 이런 나는 감정을 느꼈어. 라는 것을 전달을 하거나, 어,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소통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한 상황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리학습의 효과인데, 위험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인이 버섯을 먹었는데, 내가 저번에 먹어보니 이것은 독버섯이더라. 아니면, 제가 먹어본 걸 봤는데 독버섯이더라. 아니면 내가 이걸 먹었는데 괜찮더라. 하는 식으로 이제 위험을 공유할 수 있고, 아니면은 사냥 목표가 있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이 목표를 사냥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그리고 포식자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되냐. 이런 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의 집단을 이루고 생존 확률이 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이론의 시사점으로는 언어는 이제 단순한 도구,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경험을 이제 내 지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 그리고 집단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네, 마찬가지로 생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흐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구자는 이제 마이클 토마셀로와 하네스 라고치라는 학자인데, 두 학자의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째서 인간다운가,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문화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요 연구로는 그 침팬지랑 인간 유아를 두 개를 이게 비교군으로 놓고 사회적인 학습 능력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의의 발달에 나왔는데, 그래서 공동주의가 무엇이냐면은 왜 애기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을 빤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뭘 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따라해서 이제 하나의 객체에 이제 공통적으로 주의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덕분에 협력적인 의사소통의 진화가 가능했고, 또 이것이 침팬지와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이론으로는 이제 문화적 누적의 메커니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류가 세대를 거쳐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현상을 이제 문화적 누적이라고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이제 한 번에 발명된 그 지식이나 기술이 그러니까 퇴보하지 않고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제 타인의 의도나 목적 이런 거를 캐치해서 그것을 또 모방하는 능력이 이제 문화적 누적이 가능하게 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고 실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고립된 아이 가설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인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이제 보내져서 혼자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인간 아이 자체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완벽하게 인간이겠지만 그 무인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과의 접촉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접촉,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는 이제 인류의 문화사를 구성하는 점진적인 학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이미 문명의 발달로서 나온 산출물들을 토대로 이제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 이제 진화해서 문명을 건설하지 않는 이상 이런 점진적인 학습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실험의 의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발달에서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이해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그 무인도에 데려간 아이를 그러니까 feral children, 그러니까 야생 아이라고 지칭을 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해당 가설의 부분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하고, 언어와 문화 습득의 결정적인 시기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 대한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능력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성인 인간보다는 똑똑한 침팬지에 더 가깝게 인지 능력이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무인도에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복잡한 도구 사용이나 이제 추상적인 사고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거기에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사고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학습 부재인데, 그러니까 모방을 통한 학습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서 잘하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타인 자체가 무인도에 없기 때문에 그 나 이외의 사람을 이해하고 배우는 경험에 대한 부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발달의 기회 역시 상실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 스스로 이제 문명을 직접 건설하지 않는 이상 또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식과 기술에 접근이 불가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실제 사례로 그 인도에 그 되게 그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그 외부 문명과 이런 거에 접촉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죽창 이런 걸로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불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불을 피우는 법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벼락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된 불을 어떻게 보존해서 쓰고는 있지만 불을 피우는 방법 자체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섬에 찾아가고 이러다가 또 살해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이제 그 섬에 대한 접근 자체를 이제 제한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전자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유전자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전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적절히 융합해야 이제 인간의 인지 발달과 이제 인간 마음 형성에 충분히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이론의 시사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보유한 인지 능력은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고 두 진화 과정의 상호작용이 인간 고유성에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은 문화라는 요람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요람 속에서만 온전한 인간으로 발달이 가능하며 언어적인 이력과 문화적 전통이 인간 정신의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이론 두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엮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발리스는 이제 언어는 내적 상태를 공유하는 도구로 진화한다고 보았고, 그리고 토마셀로와 라코치는 문화는 인간 인지 완성의 필수 요소이다.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언어는 문화 전달의 도구이고 문화는 언어 발달의 토대가 되는 형상이므로 이제 두 이론은 함께 인간 고유성의 핵심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야, 잘하네. 그러게요. 난 말로 때우려고 그랬는데. 어유, 이런. 박성 목사님, 어디십니까? 네, 박사님은 누구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예, 잠깐만 저는 누구로? 굴도인가요? 몇 번이요? 잠시만요. 왜냐면 굴절 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30분 전에 자꾸 하는데 20. 굴도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21번. 21번입니까? 예, 21번. 저도 찾아볼게요. 여기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다라는 어떤 얘기 같네요. 아까 그 얘기, 그쵸? 예, 우리가 문화 위에서 산다. 그 전에 잠깐 뭐 그 아까 코발리스하고 그 후에 뭐 이론들 그 얘기하면 어 코발리스라는 학자가 쓴 논문을 그 모델링 매체로 쓸 때 그때 되게 나는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게 2000 아마 16년인가 그때 됐을 거야 아마. 그때 코발리스 논문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쓴 논문에 내가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직립의 의미 여기 이제 From Hands to 무슨 뭐 랭귀지인가 뭐 그런 그 책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직립하게 된 게 이게 인류 발달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원숭이나 뭐 돼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직립을 하게 된 게 인간한테는 엄청난 사건이다. 일단 그 언어 측면에서 보면은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직립하면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을 그러니까 엎드리면은 이렇게 기어다닐 때는 땅을 보잖아. 그러니까 시야가 땅에 국한되다 보니까는 좁은 데밖에 못 보는 거지. 근데 직립을 하니까는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이 시각,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저 먼 데 것까지 이렇게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막 돌풍이 불고 있다. 그럼 이렇게 엎드려 다닐 때는 돌풍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몰라. 근데 서서 이렇게 그 먼 곳까지 바라보니까는 이 회오리 반응 같은 게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를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저기 멀리 뭐 한 몇 킬로 이렇게 전방에 호랑이가 뭐 이렇게 응? 나를 향해서 그래서, 오고 있다.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엎드려 있을 땐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식, 그러니까 번식에도 유리한 게 멀리 있는 것까지 내 짝짓기를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엎드려 있을 음, 때는 주변에 와서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이나 자기하고 연애 대상이 될 수 있지. 저 멀리서 걸어가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만날 확률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뇌의 용량이 급격히 커졌대요. 이게 직립하는 순간에. 아,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손이 이게 앞발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걸음의 수단으로 앞발을 이용했는데 직립을 하니까는 발만 걸으면 돼. 두 발로 걷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손이 이제 자유로워졌대. 그래서 아까 그 책 중에 하나가 From Hands to Language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손을 언어 이 소통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러네요. 손짓 발짓하고 우리 얘기할 때 뭐 계속 이 손을 많이 이용하잖아. 그게 그때부터 시작됐대요. 직립할 때부터. 그래서 근데 이게, 기억력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졌고 뇌의 용량이 커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의사소통 수단이 훨씬 다양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언어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몸짓을. 그 이전에는 그냥 소리만 꽥꽥 질러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이게 서면서부터 엄청난 그 언어 발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가 그 코발리스 책에 그 논문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 미어캣 같은 것들도 보면, 일어서서 보면서부터, 보면서 그 경계를 잘 하잖아요. 그렇지. 그 걸어 다니는, 기어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음. 어, 그러네. 직립보행이 엄청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언어 따지면. 발달사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예요. 자, 하시죠. 네, 네, 대표님 요거 공유 좀 잠깐만 저기 참고 자료로 제가 공유해 보려고요. 네.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아유, 당연하죠. 이게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을 사용한 이제 바디 랭귀지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모델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와 문자가 태동하기 이전에 이제 본인의 내적 심상을 약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손 같은 이제 수단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걸까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쓴 게, 코발리스 논문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매체로 썼다니. 모델링 언어 매체론 그거 쓸 때, 그게 상당히 인사이트를 줬지. 이- 사실 바디랭귀지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게 손이 가장 언어에 많이 동원되잖아.
우리가 발로 말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 몸짓의 그 대부분은 이 바디라고. 물론 이제 페이셜 얼굴도 있긴 하지. 표정. 그 표정도 몸짓, 제스처가 대부분 손이죠. 몸짓 언어의 일부지. 페이셜도. 근데 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몇 단어밖에는 이게 그 특히 이제 감정 표현이 이 얼굴에는 많이 보케블러리가 여기 얼굴에는 감정 표현 보케블러리가 좀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고 왜냐면 뭐 화났다, 뭐 슬프다, 뭐 짜증난다, 뭐 이런 몇 가지밖에는 표현이 안 되잖아 이게 보케블러리가. 근데 손은 되게 다양하고 심지어는 이 저기 뭐야 그 언어 장애인들은 수화로 하잖아. 수화로는 다 표현하거든. 그 정도로 다양한 어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도 손은 표현을 하거든. 얼굴로는 추상적인 개념은 안 돼. 감정 표현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어휘가 풍부한 표현 수단이 이제 언어 매체로서 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몸짓의 대부분 90%는 손이지 손. 음, 그렇죠. 손과 다른 것들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더 이제 큰 시너지를 그치, 효과를 극적인 내는 효과. 업무. 그게 멀티미디어야, 그게 두 가지. 미디어, 매체를 두 가지 쓰는 거거든. 말하면서 손짓하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그걸 익혀온 거지. 그래서 웅변하는 사람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그 연습시키는 게, 예, 그 소통이 더 잘 되거든.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꼿꼿이 서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손짓, 발짓 이런 걸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전달 효과가 훨씬 좋아지거든. 그래서 몸짓 언어는 90%가 손이다. 예, 수화. 네, 제가 한 7시 반분에 이제 혹시나 해갖고서 한번 좀 읽어본 것이 스티븐 제이 굴드 여기랑 그 비트겐슈타인 그 부분만 읽어봤거든요. 살짝. 예, 여기 우선 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굴드라고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미국의 뭐 고생물학자이고 소리가 이분은 조금 작은데? 작습니까? 잠깐만요. 네, 갑자기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혹시 괜찮습니까? 네, 조금 키웠는데. 뭐, 조금, 그래도 들리긴 합니다. 아, 예, 그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굴드는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고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 과학사가네요. 보면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술가라고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 맥락은 신다원주의자, 다윈주의자의 비판적 개성했고요. 단속 평형 이론, 진화의 우연성 강조. 이 뒷부분이 진화의 우연성 강조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 사람이. 그래, 주요 저자는 판다 염지, 플라우스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학문적 위치를 보면은 높네요. 진화 생물학의 거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중과학 이제 과학 글쓰기 대가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지금 이번에 오늘 하는 것이요. 핵심 개념이 굴절 적응입니다. 이 굴절 적응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존재의 지도에서도 굴절 적응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나중에 박주환 대표님이 이제 발표할 부분에도 굴절 적응이 나오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말이 진화는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땜질이다. 땜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몇 년 전 스티븐 제이 굴드는 어떤 일부 유용한 형질들을 어떤 적응적 형질이 부산물로서 출현한 것임을 지적했다. 어떤 일부 유용한 형질들이 그냥 부산물로 만들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을 굴절 적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굴절 적응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보면은 적응은
어떤 특정 기능을 위해 자연 선택으로 진화한 형질을 말하고요. 굴절 적응은 원래는 다른 기능이었는데 그 기능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는 형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적응론은 모든 형질은 특정 기능을 위해서 진화했다고 어떤 뭐 손이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제 다리였는데 이제 그게 다리로 진화했던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립을 하면서 이게 변화했다는 거. 이거 좀 더 제가 이제 앞서가서 설명한 건데 모든 전통적 적응론은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목적론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굴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형질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계속 이제 적응해가면서 다른 걸로 계속 이제 선택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뒤에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주기능으로 바꿔지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굴절 적응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본문 2의 내용을 보면은 위에 새로운 형질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연 선택 과정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개체들 사이에 그 형질의 빈도가 점점점 이게 늘어나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 종의 특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우연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사용하면서 뭐 동물이 어떤 걸 사용하면서 그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이 사람이 제시했는데 1단계는 형질 A가 기능 X를 위해서 이제 진화했는데 우연히 Y라는 게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겨서 유용함이 발견됐고 그 Y의 기능 Y가 어떤 선택가 계속 어떤 사용함으로써 형질 A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곰이면 곰이 다른 주 기능으로 Y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예시로 여기서 깃털을 들었는데요. 깃털은 원래 기능은 보온, 파충류에 출현해서 체온 유지를 위한 것이었는데 새로운 기능, 이게 파충류가 이제 날면서 비행에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깃털이 있는 개체가 나무에서 활강하고 그 유리함이 발견돼 갖고서 새로운 진화로 이게 계속 깃털이 보온도 있지만은 날는 것을 이제 주로 나는 것이 된 거죠. 보온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내용 보고서 혈 적응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나타났구나. 뭐 판다 얘도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물고기의 이제 어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류는 불에로 이제 뭐 어떤 부력을 조정을 했는데 이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서 호흡을 이제 하고 육상으로 진출했다는 것이고요. 아니, 아주 진짜 재밌어요. 아니, 이거는 음, 그거잖아요. 보면, 뭔가 생성될 때, 이렇게 수정이 자랄 때, 네, 뭔가, 내가 이렇게 자라야지라고 하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제일 잘 맞는 것도 하다 보면, 네. 그게 잘 맞아가지고, 글로 잘 자라잖아요. 네. 환경이 잘 맞아서. 근데 이제 지금, 우선 예, 그런 박정 거 비슷한 것 대표님도 같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예, 오히려 딴 데는. 어떠한 뭐 계산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는 인사 관리에 더 적합해지는 예, 조금 더 그렇죠. 이게 수정하면요 맞는 그렇죠. 표현인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적을 이렇게 뭔가 얘가 잘 맞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기능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쓰는, 그게 이제는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경계에서는. 네, 경계에서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포착을 잘하는 게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포착을 잘하는 게. 먼저 포착을 해갖고서 사용을 해야지 예. 그 후발주자로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지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계에서 계속 맨 앞에서 이렇게,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그럼 그걸 딱 제품화 시키거나, 그걸 서비스화 시키거나, 그 니즈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
또 본문의 내용에 깃털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깃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굴절 적응에 어떤 굴드의 과학관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진화는 역사. 이제 물리학은 보편적 법칙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데 진화는 역사, 우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명의 테이프를 다시 돌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파충류가 이제 우리 그 파충류가 이제 날개가 이제 깃털이 나왔을 때 다시 가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역사를 돌려보면은 지금과는 이제 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출현이나 이 필연이 아니고 우연의 연속이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설계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여기 있어서 여기 있음을 저기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로 이렇게 굴두의 이제 과학관 저기 뭐 어떤 언어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창모공 단톡방에 이게 MBC에서 라디오 그 책방 방송할 때 스티븐 제이 굴드의 풀하우스 아까 거기 왜 서적 이 사람 쓴 저서 목록에 풀하우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이거를 내가 소개한 방송이거든. 아,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아, 뭔가요, 이게? 들어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들어봐야 이게 조회수가 늘어나지. 그래봤, 얘기하면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래봤자 4명인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스티븐 제이 굴드가 이제 한 소장님이 이제 발췌해 주셨는데 별이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네. 또 생명 하나는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그 책도 그게 백북서에서 다뤘었어요. 그렇습니까? 아주 아, 아주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예, 이 사람 아, 너무 몰랐다. 저도 몰랐네요. 논리 철학의 농구? 아, 이건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는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 미티게이즈다. 어쩐지 이 사람이 이걸 썼을 리가 없는데. 저는 이분은 들어봤습니다. 책은 읽어봤어요. 네, 골드, 저는 못 읽어봤는데. 우선 이분은 이제 교수님이 해주면 더 잘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아니야 나는 하지 말라 그랬어. 저기가 한 그렇습니까? 소장이 나는 하지 말래. 예. 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예, 영국 철학자이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철학에서 전기와 후기가 이제 아주 이제 다른 어, 모두 이제 철학이 다르지만 모두 혁명적이라는 거고요. 이제 또 복잡하고 신비로운 인물이다. 이게 얘기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 맥락은 뭐 기본은 이제 분석 철학이고요. 거기에 언어 철학, 마음의 철학, 수학 철학. 주요 저작으로는 그 논리 철학 논고. 이게 이제 전기의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제 철학적 탐구 맞나요? 이게 후기인가요? 근데 이거 네. 말고 후기예요 후기. 예, 후기입니까? 예. 요 이제 철학적 탐구이고요. 이 사람의 학문적 이치는 뭐 분석 철학의 양대 산맥이다. 그리고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 사람이고 난해하지만 심오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경구 이걸 이제 책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자가 말을 하면 저는 이해할 것 같았었는데 진짜 이 사람 말로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자는 사자의 말을 하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인용 문구를 보면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사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서 여기 표면적으로는 사자와 인간은 너무나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가 다를 것이고요.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개념에서 뭐 언어는 뭐 삶의 방식의 뿌리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고요. 하여튼 사자와 인간에서 사자의 삶은 사냥, 무리생활, 자기네들과의 영역 싸움인데 인간의 삶은 일, 가족, 문화. 근데 다른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사자가 말을 해도 우리는 아예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도 이제 서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의 의미, 이제 완전히 다름. 이제 언어의 의미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사용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삶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또 예시로는 배고프다 했는데 인간은 두세 시간 안에 안 먹으면, 두세 시간 동안 안 먹어도 되거든요. 배고파도. 이제 불편함. 그냥 뭐 먹을까 선택하는데 사자라는 동물은 며칠 안 먹으면 이제 생존에 위협이 가하기 때문에 사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그러한 것도 이제 제가 그 사자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같은 사자는 아예 배고프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느끼지 단어로 느끼지는 우리 같은 단어로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언어로는. 그래서 또 위험하다. 이것도 뭐 인간과 사자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통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금전적인 관계에서 또는 대외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관계에서 금융위기에 대해 인식하는 거랑 뭐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갈등 이런 거랑 사자는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포식자와 만약에 그렇다기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뭐 사자와 비슷한 똑같은 사자 또는 굶주리고 있는 상황, 먹이가 없을 때 굶주리고 있는 상황 또는 사자와 뭐 보면은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큰 소와 뭐 물소랑 싸울 때 뿌리 있는 물소랑 싸울 때 뭐 부상을 당해 갖고서 그냥 그 부상이 엄청 심각한 위험을 따르더라고요.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뭐 다른 인간도 다른 포식자가 있을 수 있고 굶주림이 있을 수 있고 부상에 대한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자와랑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언어도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하여튼 사자와 인간 또는 다른 이제 인간과 다른 동물과 서로 달라서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간단하게 설명했죠.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예. 음, 그러네요. 아, 그래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게 저기가 만든 파일인가? 한비찬 소장님이 만들어서 줬는데요. 깊게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발표할 부분에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도 비슷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문화라는 아까 저기 김우성 제 학생이 이렇게 해준 것이 문화라는 부분도 뒤에서 똑같이 또 나오고요. 하여튼 이 앞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뒷부분은 저는 느끼는 게 계속 그냥 쭉 제가 그 본문의 주요 텍스트 요약한 거를 갖다가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그러니까 본문 인용 2 보면은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은 사자의 기준계가 우리 인간과 다르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기준계라는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 기준계. 이게 프레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프레임워크 그 특히 우리 학생들 요새 프레임워크 쭉 저기 정리하고 있을 텐데 틀이 틀 이것도 그러니까 레퍼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 무엇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이제 기준계라고 하는 건데 그 틀이 다르다. 그래서 사자는 그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또는 뭐 걔는 말을 안 하니까 어떤 의사 표현을 하겠지. 저기 사자도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적이 나타나면은 막 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 몸짓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죠. 그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은 후각, 냄새를 무슨 냄새를 맡았는가.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죠, 되게. 그리고 그 뭐 아까 포식자 이런 게 앞에 나타났다든지 뭐 먹잇감이 나타났다든지 이랬을 때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그 감각 인상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감각 인상이라는 게 얘는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음, 음, 그 사고의 그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반응하는 사고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지성이나 감성 영역에 속해 있던 기억들 그리고 자기가 그 만들어낸 개념들 이런 게 뇌 안에서 이건 바깥에서 오는 감각이 아니라 뇌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걸 사고의 그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잡든가 아니면 행동의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상대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나한테 위협적이거나 뭐 성적으로 이렇게 끌리거나 그러면은 반응을 하겠지. 행동이 일어나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는 사람마다 같은 대상을 놓고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거든. 생각도 다르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냐면 그 사람하고 옛날에 싸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상사관계 아니면은 나의 그 뭐 부하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 프레임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아, 그러면 경험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도 있겠네요. 경험이 기억이 되고 있는 거지, 인간은. 근데 물론 사자도 경험이 있긴 하지. 근데 그건 감각 경험에 불과하다는 거지. 근데 인간은 사고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다르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행동하는 게 동물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모든 동물이. 그러니까 사자들이라면 A 사자, B 사자, D 사자 다 어떤 먹잇감이 나타나면 똑같이 행동한다고. 근데 인간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행동한다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바로 먹을 거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고 그다음에 과거에 저거 먹어봤을 때 나는 별로 인상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막으로 갖다 줘도 안 먹는다고. 그 사람마다 그 자기의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음, 그 자기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그거네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기억된 하나의 사물 인식 체계네. 인식의 사물 기준이 되는 거지, 그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만의 기준, 패턴. 음, 음.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레퍼런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맞아요.
사람마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물을 보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지. 근데 동물들은 그런 일이 교수님, 거의 없다. 교수님 이게 그 천개의 뇌에서 나오는 그거 같은 개념을 이분 똑같은 얘기를 거예요. 예, 쓴 예, 거죠. 예. 천계에 대해서도 그 제포프 말인가? 얘기가 이제 천계에 대해서는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지. 그 레이어가 음,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 그렇죠. 3계층, 4층 요쪽에 올라가면은 그 네, 프레임이 달라진다고. 그 네, 그렇죠. 사고를 똑같은 감각 그 저기 뭐야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그 안에 레이어가 이렇게 깊은 데서는 다르게 반응하는 기제가 거기에 그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지. 그렇죠. 되게 재미난 이론인 것 같아요. 음. 이 비트겐슈타인에서 그게 시작됐구나. 그 사람도 새로운 게 아니었어. 이게 참고로 그 비트겐슈타인의 아까 그 트랙타투스 그게 이제 저기 전기에 쓴 책이고 우리한테 알려진 건 그 책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음,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뭐 침묵하라 이런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막 주절대고 하는데 듣기 싫으면은 비트겐슈타인의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는 수단으로 그 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는 꽤 많이 봤어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나중에 그거 그저 아니라고. 아니라고 다 얘기했거든. 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전기와 후기에 그러니까 앞에 논리 철학 논고 그 책에서는 그 철학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이전의 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음, 말장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빅뱅 이전의 우주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그거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리 물리학이 그렇죠. 발달하고 뭐 응? 저기 저기 뭐야 그 양자역학이 생겼다고 해도 그 빅뱅 이전의 우주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죠. 점이었다. 싱귤레리티 그 특이점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얘기밖에 못해. 그러면 특이점은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 그 이전엔 뭐였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우주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 우주도 뭐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계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은 그 바깥에 그런 우주에 그런 공간 경계가 있느냐? 있다고 그러지 지금 물리학에서는 네. 우주의 경계가 있는데 그럼 그 바깥은 또 뭐냐? 그건 우주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아무리 천재도. 지금 아직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어떤 관계도 그러니까 그,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그걸 이제 저기 뭐야 칸트는 절대 영역이라고 그랬지 거의 절대 영역. 네, 그렇죠. 예. 그 신이 사는 세상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신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아, 영역이 있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는 철학이 되게 난해하고 무슨 뭐 미신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그 저기 미아리 고개 이런 데 가면은 천공 뭐 이런 그 전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뭐야 간판에다가 무슨 철학관 이렇게 써놨잖아. 예, 예, 그 당시에 그게 철학이었어. 그 종교도 철학이었다고 중세에는. 철학이었죠. 예. 나중에 그게 그 뭐야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이라는 게 정식 학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지. 그 이전에 무슨 안셀무스니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그런 그 신학자 그 교회에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자였어요. 그렇죠. 중세에는. 음, 그 마지막 인물이 이제 윌리엄 오컴이라고 그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윌리엄 수도사가 바로 아, 음, 저기거든. 윌리엄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나온 인물이야, 그게. 그 사람이 수도사로서 마지막 철학자였어. 예. 음,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이제 철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그 독립된 학문으로 나왔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근대 이후에도 데카르트가 나온 이후에도 많은 그 저기 신학자들이 철학자하고 섞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얘기를 한 거지. 음, 그렇게 인간이 언어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명징하게 명제로 뭐가 원인이라면 뭐가 결과다 이런 말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철학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종교의 문제, 뭐 신의 문제 이런 것까지 쓸데없이 철학에서 다루다 보니 철학이 철학답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거는 침묵하라 차라리. 철학자들한테 하는 말이지 일반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근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돼. 원래 그 트랙타투스에 나오는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뒷담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 해석이라고 마치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가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데 마치 소크라테스 하면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응? 생각나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함부로 인용을 하면 안 돼. 그러네요. 예. 그건 창의력을 맞살하는 거고 내 모델링 이론의 적이야 적. 그렇게 얘기하면 더구나 비트겐슈타인조차도 그 후기에 예, 거기에서는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그 기하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가 아, 그 프레그마틱스라고 하는 실용론, 실용론을 언어학에서 그 본격적으로 전파하면서 그 영향을 비트겐슈타인이 받았어요. 아, 그리고 버스. 나서 자기 생각을 바꿨어. 사람은 명제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만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의미론을 되게 강조한 거지. 비트겐슈타인은 초기 철학에서. 그래서 어떤 음,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면 그게 일대일로 대칭이 딱 이렇게 매칭이 되면 그거는 그러니까 명제가 된다는 거야. 스테이트먼트. 명제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거 명확한 명제거든.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명제라고. 이런 것만 얘기하라는 게 그 초기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시간과 공간,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 그게 그게 퍼스죠. 그게 이제 실용 화형론이거든. 화영론. 예, 저기 찰스 샌더스 퍼스의 그 화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 퍼스 이전의 기호학과 퍼스 이후의 기호학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사물과 일대일로 의미가 부여된 거를 가지고 기호화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의미는 사물하고 일대일로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퍼스가 아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누가 말하느냐, 어디서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명제라도. 음, 예, 그렇게 하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가만히 그걸 뜯어보니 자기가 한 말은 너무 의미론에 가까운 거야. 어떤 명제 그 사물에 주어진 기호가 이름을 주어지는 거지. 이름을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진리거든. 사람은 죽는다는 진리라는 명제가 성립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철학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초기 철학에서 얘기한 건데 아니다. 그 말조차도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로서 언어 활동을 한다는 게 후기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 어휴, 여튼 그 되게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네. 전기 후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그 철학자 중에 이렇게 그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흔치 않아요. 예 몇 명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거지. 그 되게 정직한 거지. 그렇죠 정직한 거죠 예. 자기의 역대 거작을 부정하는 얘기를 후기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적 용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는 한 사람 요 그 지난번 핑거 이후로 이제 제리 포터라는 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분의 그 멘탈리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여기 보면 사고의 언어는 자연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 언어라고 하는 거를 뭐냐고 보면 여기 보면 한국어, 뭐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자연 언어예요. 근데 이거는 그 자연 언어는 그냥 표현의 형식이지 실제 사고의 언어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금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 했을 때 밥을 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언어는 비의식적으로 여기 이분이 표현이 이제 비의식적으로 뭔가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표현하냐 영어로 표현하냐 중국어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공통의 그 마음의 언어, 그 의미의 언어를 이분은 사고의 언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사실 이거 촘스키도 비슷한 얘기고 다 같은 계열이신 것 같고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주장도 명제를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어,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런 어떤 그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철학적인 그걸 제시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꽤 현대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셔서 근데 언어학자들이 보니까 대부분 언어 철학자들이 상당히 최신 그 학자분들이 많네요. 최근 학자분들이.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에서 언어가 본격적으로 철학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게 19세기예요. 그 어, 1800년대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대개 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여기에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1800년대 이후잖아.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1900년대 주로. 최근까지도 살았던 사람들이라 예. 당황스럽네. 그 뭐 대가인 촘스키 이런 사람도 다 지금 뭐 살아있죠, 현대인 촘스키. 살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가 실제 화면에 표출되는 영어 뭐 다 표출되잖아요. 다양한 자연 언어들이. 근데 컴퓨터의 내부에 들어가면 이진 이진 수 가지고 그 컴퓨터를 표현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실어가지고 그 언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진수 같은 그런 어떤 게 있다. 그런 사고 체계가 있다. 그게 언어다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는 뭐 계속 얘기가 됩니다. 이 멘탈리즈라는 게 결국 그런 어떤 멘탈에 있는 어떤 그런 의미다. 예, 그래서 여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비가 온다, 한국어, 영어 같은 의미죠. 근데 표현만 영어는 이렇게 하고 한국어는 이렇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는 그런 공통 언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비언어적 사고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사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네, 비가 온다는 인식은 인간의 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예, 머릿속에는 그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게 나는 모델링으로 해서 그거를 여기 이제 멘탈리즈라고 하는 거를 내부 언어라고 그래. 내부 언어. 내부 네 언어. 안에 있는 언어. 아, 얘는 생각을 하는 도구라는 거지. 음, 이게 표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고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가 우리 뇌 안에 있다. 그게 음, 우리가 쓰는 그 8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네. 밖으로 표출이 되면 이제 모델이 된다. 이렇게 나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 내부 언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멘탈리즈가. 멘탈리즈. 예. 교수님 이 책 읽으셨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긴,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많으니까.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이미 비슷하죠. 머릿속에는 사고의 언어적 사고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야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밖으로 그걸 꺼낼 때는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말로 표현하고 그잖아. 내 머릿속에서도 네, 그렇죠.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미국 사람 만나면 그게 똑같은 그 단어, 비가 온다, 이거를 영어로 그냥 it rains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발화가 그렇게 됐다 뿐이지 그 자연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우리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그 교수님, 심상은, 심상을 형성할 때 언어로 형성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부 언어로 보시는 거예요? 그치. 내부 언어가 없이는 심상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네네. 그러면 그게, 근데 심상이라는 게 결국은 약간 비의식적 보편 언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음에 뭔가 탁 나오는 어떤 그쵸. 그런, 근데 다만 차이는 네, 감각 인상과 이제 그 차이는 감각 인상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걸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그 이미지가 찍혀요. 사진에 음, 감각 필름에 사진 찍히듯이 우리 네, 뇌 안에도 1차 영역에서 1차 연합 영역이 있거든. 네. 거기에 찍혀요, 그냥. 근데 얘를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걸 음, 개념화시키고 정리를 하는 그 일을 이 2차 영역에서 해요. 곧 그래서 이제 입체적인 화면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그때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이 거기 가미가 되는 거지. 그때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언어가 없이는 그 지성 이성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할래도 언어를 가지고 기억을 해야지 그냥 그렇죠. 감각 인상 상태에서 기억을 하면은 그냥 이미지밖에 안 돼, 걔는. 나중에 그런, 써먹을 수가 없어. 개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도 그 이미지 검색이라는 거 아시죠? 이미지 검색. 예. 이미지 검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하잖아. 예, 그렇죠. 언어로. 라벨링을 하는 게 바로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VLM이라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그 정황을 잘 기록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기억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를 어떤 패턴으로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자원이 많이 들어. 그 언어는 되게 작은 그 비트로도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그게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언어가 발달한 게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다, 추상화가 많이 될수록 예, 그 기억 용량이 작아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학식을 하라는 거야. 수학 공부를 하라는 거야. 수학식으로 표현해서 행렬식으로 표현해. 어차피 지금 예, 인베디드 할 때, 랭귀지 네, 모델 만들 때, 그 인베딩 하는 방식은 매트릭스예요. 그렇죠. 행렬식으로 다 만드는 거야. 지금 수식으로 다 숫자로 바꾼다고. 1, 0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저도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금 그 CCTV 있잖아요. 제가 CCTV 기업들 만나면 CCTV를 그 자체를 다 등록하거든요. 다 기록해요. 근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 못하고 그 영역을 다 나눠줘서 보지도 못한 그 영상을 계속 그 저장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제안할 때, 아, 이거를 영상으로 하지 말고 텍스트로 이 정황들을 저장하고 중요한 이벤트를 스냅샷으로 남기면 어떻겠냐 했을 때 매우 반가워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 그 영상에 대한 그 천 군데의 어떤 영상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내가 한 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언어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어, 되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되게 매스한, 되게 무거운 영상, 음성,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돼 있는 사회이고, 그걸 이제 가볍게 가려면 다시 이제 언어가 개입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게, 지금 요 책 읽으면서도, 요 내용 보면서도, 아, 이런 발전사가 있었구나. 이게 같은 얘기구나, 맥락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 재밌는 것 같아. 네,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는 비의식적 보편 언어? 요게 딱 그 표현하는 게 이제 이게 멘탈리스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 안에 생기는 내부 언어, 심상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보편적 언어다라고 하는 게 답니다. 이 뒤에 얘기도 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 언어는 인터페이스다. 그냥 표현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네. 이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젠 이분도 롤수네? 에드먼즈 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뭐냐면 언어는 구조다. 그 아까 그분은 이제 그 뭐냐면 이 문법을 우리는 우리 문법을 얘기하기를 그냥 어, 뭔가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문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문법은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의 구조화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문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뭐 사례를 한번 들면 내가 지금 상사에게 화를 내면 상사가 기분이 나빠하고 내 평가에 영향을 주고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언어적으로 그리고 이게 각각 앞에 걸 물고 가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물고 가면서 이렇게 그 미래의 내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다까지 연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 문법의 구조 안에 그 미래적인 그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 언어적인. 이제 이런 그래서 삼단론법, 뭐 기납법 이런 것들 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문론 덕분, 이런 신텍스 덕분에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패턴을 정리해 놓을 수 있다.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한마디를 들으면 4단계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제 이 예측 가능해지는 언어를 이분은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문법은 시뮬레이션이다라는 표현. 시뮬레이션이 결국 그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 축적된 어떤 미래의 그 패턴들을 그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언어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런 기법 많이 쓰는데, 어디서 많이 쓰더라? 그 서로 이렇게 뭔가 미래 예측할 때 서로 대화해가면서 언어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미래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있지 않아요? 그런 언어 시뮬레이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걸 할 수 있다, 언어를 가지고. 왜냐면 언어가 구조적으로, 구조의 이제 다음 거를 예측하는 그 시뮬레이션 도구로 아주 좋다. 만능인 것 같아요, 언어. 아주 좋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되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뮬레이션 도구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이상. 근데 요즘에 대학에서 시뮬레이션을 가리키나? 시뮬레이션, 승준이 어땠어? 시뮬레이션을 배워본 적이 있어? 뭐, 학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은 배우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시뮬레이션, 뭐, 어떤 예였어? 그 시뮬레이션 문제가 어떤 거였어?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비심이랑 비줌, 교통 수요 측정하는 그 프로그램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이제, 어, 비심. 네, 음, 저기 독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저희 그냥 전용 프로그램으로 그거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도구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 교통 문제도 이제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대상인데, 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도 그게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 짜는 것도 있고, 제일 경영학과에서는 많이 쓰는 게 주식 시뮬레이션이에요. 주식. 그 주식을 그 사고 파는 그 주체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음, 다음에 그 사는 이유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근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밖에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시뮬레이션 게임 그런 거 하거든. 근데 왜 시뮬레이션, 사실 게임 프로그램들은 거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리니지나 뭐 이런 게임들이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라고. 근데 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분석 도구를 사용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통계 모델이나 그 OR 모델들은 제한된 변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변수가 제한돼 있어.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슈퍼컴퓨터 쓰면은 변수가 막 만 개씩 되고 그래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거든. 근데 그거는 되게 확률도 정해져 있고 그, 그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 그러지. 결정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뭐다. 어떤 그러니까 B 경우에는 결과가 뭐다. 이렇게 그 앞에 전제 조건이나 조건이 맞으면은 그 결과를 다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OR이나 통계를 써요.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그 일기예보를 할 때도 그 관상대 이런 데서 변수가 만 개가 넘는데 그 저기 일기예보를 예측하려면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없이는 일기예보를 예측을 못 한다는 거야. 그거 일반 컴퓨터로다가 했다가는 이미 하루 다 지나고 기후 다 끝난 다음에 일기예보를 한대.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일기예보에 컴퓨터가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의 직감으로 했대. 에,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산업공학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그렇게 확률도 정해 있지 않고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경우에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게 상태가 변해가는 그 문제도 있거든. 교통 문제가 전형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8시에는 대전역 앞에 막 그 교통 상황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그 교통 그 통제를 할 때 이게 신호등이 몇 분 동안 파란불이었다가 몇 분 후에 빨간불로 바뀐다. 이게 이제 그 교통량이 이미 계산이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그게 9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아니야. 이미 그때는 다 출근들을 해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어. 그럼 그때 최적 그 신호등의 간격은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 결정을 하는 게 수학적으로 공식 세워가지고는 안 돼. 통계 모델을 아무리 갖다 들이도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시뮬레이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의 수식으로 그 저기 뭐야 연립방 정식으로 수식을 세울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확률이 그 무작위로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에 손님이 오는 그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거 정해진 게 아니거든. 그게 요일 따라 다르고 계절 따라 다르고 기후 따라서 오는 손님이 비가 많이 오면은 뭐 옷을 빨러 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든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그 상태가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선형 모델이나 결정적 모델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에, 그 바뀌는 상황들을 다 통계 그 분포로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유용한 도구이긴 해요. 그래서 생태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그 교통 문제, 그리고 왜 공장에서 그 여러 개 물건을 동시에 생산할 때 하나의 물건만 생산할 때 시뮬레이션 안 써요. 여러 개 물건을 동시에 생산할 때 그런 상황들을 가상으로 한번 먼저 실행하기 전에 실행한 후에 변경을 하거나 뭘 결정을 하면은 너무 늦으니까 미리 컴퓨터로다가 예상을 해보는 거지. 그 DNA 그 저기 검체 이런 것들 예측할 때도 시뮬레이션을 해요. 음,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면 그걸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실험을 하려면 한 사람의 일생 100년 동안 그 과학을 연구해야 되잖아.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필요했던 어떤 변수 값들을 다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불과 1시간 만에 한 사람 일생을 다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고. 그 에이징 실험이라고 그러지. 왜 그 기계에서도 기계공학에서도 그 뭐 전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수명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전구를 켜놓고 그 전구 따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몇 년이 걸려. 그러면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을 해. 그래서 에이징 실험을 해가지고 열을 가하든지 전기를 뭐 그 세게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아까 비심이라고 그랬나? 독일 거가? 네, 그런 거 한번 써보면 재밌어. 그 한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짜보면은. 아유, 근데 그 지금 AI에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 시뮬레이션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치. 그 네, 학습 모델 만드는 것도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그걸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데 음, 하여튼 워낙 그 실제 사회에 나와 보면 의외로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생활만 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는 참 많은데 그 우리가 AI가 필요하고 뭔가 판단이 필요한 건 위험한 때거든요. 이 위험한 때가 거의 인류상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진만 해도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다. 그 시뮬레이션 그 이론이 발달한 게 사실은 미국 전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전쟁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아, 그렇죠. 전쟁을 해볼 수는 없잖아. 어떤 무기나 뭐 장비, 탱크 이런 것들이 그 적이 어떻게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쌓아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평화 시에는 우리나라도 그걸 하더라고. 평화 시에 전쟁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가상 전쟁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돌려요. 이게 프로그램이야, 소프트웨어야. 그렇죠. 그래서 각 부대에 장교들이 앉아가지고 막 전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화면 켜놓고 저기를 하는 거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게임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워게임. 그게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못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다가 쓰는데. 그리고 그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원들, 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온대. 그러니까 음, 미사일 성능 이런 거 실험을 하거나 탱크 이런 걸 새로 들어오면은 그걸 전략
그 게임을 해봐야 되거든. 그때 얘 가상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만든대. 기술이. 그런 가상 데이터를 못 만든대. 그래서 미국에서 사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개발을 해도 그 무기의 성능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가상 데이터를 사다가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고. 뭐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 5, 6년 전에 들은 얘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가상 데이터를 만드는지. 근데 이게 전산 분야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회계 프로그램, 뭐 ERP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그 감리를 받으려면은 가상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거든. 그때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한 데이터라야 그 시뮬레이션 효과가 이렇게 뭐 통합 테스트니 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걸 하거든. 그래서 프로그램 짜면. 그래서 그렇죠. 그게 그 이상 없이 원래 계획대로 정보가 다 그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대. 가상 데이터를. 그렇죠. 네. 사실 가상 데이터라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가상화 시켰겠죠. 네, 하여튼 오늘 그 재밌게 했습니다. 예, 이걸로 뭐야 이 47장인가 이게 그죠? 네네. 네, 47장은 그 끝냅시다. 네, 다음 누구시죠? 다음 48장 누구예요? 나야? 누구야? 교수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아, 그 다음 다시 주에는 교수님 내가 해야 되네. 돌아가고, 근데 다시 교수님 들어가시고, 이제는 가나다 순으로 이제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나는 안 하면 어때? 그 우성이나 승준이나 뭐 경남이가 다음 장을 하는 게 이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지금 지켜보니 어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게요. 맞아요. 부끄럽습니다. 음. 그, 우성이는 진짜 놀랍다. 1학년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근데 우리 옛날에 그 할당해 놓은 거가, 여기 있다. 지금 그 11부죠? 11부. 11부는 강 교수님으로 돼 있긴 해요. 예. 우성이가 한번 해봐. 11부. 응? 지금 승준이하고 둘이. 수업 시간, 아니, 저거 아니에요? 시험 기간 아니야? 네, 이제 시험 기간이라 네, 저희 시험관입니다. 힘들겠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예, 그, 교수님 하시고, 예, 시험 기간 끝나면, 어, 여기 지금 13, 14, 15를 같이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험 보고 나서 한번 해봐. 예, 13, 14, 15를 한 장씩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예. 공부는 직접 자기가 발표를 해야지 확실하게 돼. 나는 수도 그러니까, 없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경남 어? 왔네. 경남이 들어왔네? 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어, 어, 늦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우리 그 교수님 다음 주 하시고 시험 잘 본 다음에 네. 13, 14, 15를 한 장씩 그냥 셋이 그 해보라고. 예, 가나다라니까 김우성, 가나다라 마바사, 그 박승준, 박승준, 이경남 어, 제가 그럼 14장 하면 되는 건가요? 15장. 15장이요? 알겠습니다. 10, 네, 일단은 다음부터는 이름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장기 멤버로 보고 다음 책부터는 다음 책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다 하나씩 맞는 걸로 네, 그렇게 합시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 경남이는 주에 들어오자마자 뵙겠습니다. 끝나네. 네, 오자마자 끝났네요. 우리도 한마디 하고 끝내야지. 어, 모두들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그래요. 네, 부모님들 모시고 와야 되는 곳이 있어서 들으면서 잘했어.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우리 감사합니다. 항상 부모님 이거 녹화한 거 가성비를. 올려놓으니까 그거 들으면 돼.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시험 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럭.